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입니다. 평생을 바늘과 실을 들고 살아온 한복 디자이너였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날, 남편의 장례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하얀 상복을 입었습니다. 손수 지은 옷이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보내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했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제자들,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저는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제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거기 서 계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혜진이었어요. 검은색 명품 상복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주는 저희 부부니까요. 어머님은 저쪽 구석 자리에 앉아 계세요. 조문객들 응대는 저희가 할게요. 혜진아, 그래도 내가. 어머님, 오늘만큼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괜히 나서셨다가 실수하시면 곤란해요. 혜진이가 제 팔을 잡아 장례식장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가 제 귀에 입을 바짝 갖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빈털터리 할머니 신세잖아요. 집도 없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요양원 알아봐 드릴 테니까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알아들으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이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조문객들에게로 돌아갔어요. 마치 시어머니를 다정하게 챙긴 것처럼 연기하면서요. 저는 구석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혜진이와 제 아들 준호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상주 자리는 완전히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왜 저기 계세요? 남편의 옛 동료 교수님 한 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어머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요. 조용한 곳에서 쉬시라고 했어요. 혜진이가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영정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저는 구석에 숨은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북촌에 있는 300년 된 그 한옥이 남편 명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 개인 명의였다는 것을요. 시가 80억이 넘는 그 집을 혜진이는 이미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었죠.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혜진이가 준호와 함께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장례 끝나면 저희 집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방도 좁고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거기로 모실게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그래, 두고 보자.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북촌 한옥으로 돌아왔어요. 300년 된 이 집은 제가 25에 시집올 때부터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심은 배롱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계세요? 들어와라.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마루에 앉았어요.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서요. 말해봐. 준호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집 소유권 이전 서류예요.
엄마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명의로 옮기고 엄마는 편하게 사시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이게 내 생각이냐? 엄마, 혜진이가 말하기를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집을 내 명의로 옮기면 내가 안전해진다는 거냐?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못하더군요. 나가거라.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준호가 서류를 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30년 지기 친구 김 선생을 만났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정수가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지? 선생,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준호가 가져온 서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요. 김 선생이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가 혹시 며느리가 다른 짓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고마워, 선생. 사흘 뒤 김 선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큰일 났어. 저는 서둘러 다시 찻집으로 갔습니다. 김 선생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정수가 내 며느리가 한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뭐라고? 30억이야.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말이야. 내 도장을 위조했더라고.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전부 날렸어.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더라고. 김 선생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혜진이의 주식 거래 내역이었어요. 그래서 내 집을 금매로 팔려고 하는 거야. 빚을 갚으려고. 우리 준호는 이걸 알까? 김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모를 거야. 며느리가 다 숨기고 있어. 저는 파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혜진이의 거래 내역,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채권자들의 독촉장까지. 선생, 이거 복사본 하나만 더 만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정수가, 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사동 거리가 한눈에 보였어요. 선생, 나 변호사 한 사람 소개해 줄 수 있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 조카가 변호사야. 내일 당장 연결해 줄게. 그날 밤 저는 한옥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내가 우리 집을 지켜야겠어. 며느리한테 넘겨줄 순 없어.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싸워야 할 때가 온 거라고. 다음 날 오후 저는 김 선생의 조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최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증거자료 잘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며느님이 누구와 접촉하는지,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설 조사 전문가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라면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좋은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어머님 댁 근처 한정식 집으로 올게요. 다음 날 혜진이가 한옥으로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느라 많이 외로우시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혜진이가 은근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너무 크시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세요. 이 집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겠대요. 80억이에요. 제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혜진아, 이 집은 팔 생각 없어. 어머님, 8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요양원도 최고급으로 가시고요. 내가 요양원은 왜 가? 혜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준호도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깜빡했는데? 지난주에도 가습을 끄는 거 잊으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안 끈 적이 없었어요. 혜진아,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집을 팔려는 이유가 뭐냐? 혜진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엔 준호 거예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내 맘대로 할 수 없어. 혜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어머님, 치매 진단서요. 이걸로 법정 후견인 신청하면 제가 어머님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진단서냐? 당연하죠. 제가 아는 병원 원장님한테 부탁했어요. 위조 진단서였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혜진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어머님 시대는 끝났어요. 혜진이가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서류에 도장 안 찍으시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혜진이가 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급하게 만나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위조 진단서까지 만들었어요. 어머님, 당장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이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한옥의 기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선생도 함께 왔어요. 어머님, 사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며느님이 만나는 부동산 업자, 이 사람 조폭 출신입니다. 이름은 박태수, 50대 남자고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중년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며느님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연 30% 이자로요. 지금 이자만 9억이 넘어요. 세상에. 그래서 며느님이 한옥을 급히 팔아서 빚을 갚으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요. 김 선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수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 한옥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거야. 문화재요? 응. 300년 된 한옥이고 조선시대 양반가 건축 양식이 완벽하게 보존돼 있잖아. 문화재로 지정되면 함부로 팔거나 할 수 없어.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소유주가 바뀌어도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요. 재산 보호에도 효과적이고요. 얼마나 걸려요? 긴급 신청하면 2주 안에 가능합니다. 제가 문화재청에 연락해 볼게요.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한옥의 오래된 문서들을 찾고 건축 도면을 정리하고 역사적 가치를 증명할 자료들을 모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기한 끝났어요. 서류에 도장 찍으실 거예요? 안 찍어. 그럼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견인 신청 들어갑니다. 해봐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한옥문화재 등록 승인 났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며느님의 위조 진단서 고발도 접수했습니다. 경찰에서 곧 조사 들어갈 겁니다. 이틀 뒤 혜진이가 변호사 2명을 데리고 한옥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법원 결정 나왔어요. 제가 어머님 후견인으로 지정됐어요. 혜진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가 관리합니다. 매매 계약서 여기 있어요. 내일 계약해요. 그때였습니다. 문화재청 직원 2명이 대문으로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문화재청입니다. 이 한옥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혜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매매, 증개축, 용도 변경이 제한됩니다. 문화재청 직원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영호라고 쓰여 있었어요. 안 돼요. 계약이 내일인데.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혜진 씨 맞습니까?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혜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위조 진단서, 위조 서류로 불법 대출, 그리고 사기 혐의입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어머님 도와주세요. 제가 언제... 혜진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아, 내가 한 짓을 내가 책임져라. 혜진이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혜진이를 따라왔던 변호사들은 황급히 도망쳤어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김 선생과 최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정수가, 이제 안심해도 돼. 선생,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이가 구속된 다음 날 준호가 한옥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고 수염도 안 깎았더군요. 엄마. 준호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죄인이에요. 죄인. 일어나라.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혜진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준호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들어와라. 무릎 아프겠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들어오라니까.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청마루에 마주 앉았어요.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왜? 이 모든 게 제 잘못인데 어떻게 그냥 회사를 다녀요. 혜진이 빚도 있고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45억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갚을게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제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그래봐야 10억도 안 될 텐데.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요. 저는 준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넌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니? 엄마, 대기업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명품 사주고 그게 다였니? 준호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적 있니? 땀 흘려서 일해 본 적 있니? 없어요. 엄마, 그럼 이제부터 배워라. 저는 일어나서 사랑채로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따라왔어요. 사랑채 한쪽에 남편의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나무 냄새가 가득했어요. 남편은 평생 목수였거든요. 내 아버지는 손으로 가구를 만드셨어. 하나하나 정성껏. 알아요, 엄마. 너도 이제 여기서 일해라. 처음부터 배워.
엄마, 제가 목수를요? 그래. 내 아버지 제자였던 박장인 알지? 그분한테 부탁해뒀어. 내일부터 그분 공방에 가서 배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너 스스로 해야 할 일이야. 다음 날 새벽, 준호는 박장인의 공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김 선생을 만났어요. 정수가 준호가 진짜 목수 일을 배우려고? 응.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혜진이 빚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억 정도는 내가 낼게. 나머지는 준호가 직접 갚게 할 거야. 정수가 그 돈이면 괜찮아. 이 집만 지키면 돼. 일주일 뒤 준호가 한옥에 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디 보자. 손을 잡아봤습니다. 군데군데 상처도 있었어요. 아프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준호가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엄마, 오늘 처음으로 나무를 깎아봤어요. 서툴지만 뭔가 만들어지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 그게 일이야.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 엄마, 제가 매일 새벽에 올게요. 마당 청소하고 아침상 차려드릴게요. 내가? 네, 제가 해야죠. 그날부터 준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반찬을 너무 짜게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제법 밥상다운 밥상이 나왔어요. 엄마, 오늘은 어때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가식적이지 않았어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제법 목수 일을 할 줄 알게 됐어요. 박장인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오랜만에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실과 바늘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엄마, 뭐 하세요? 준호가 작업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한복 만들고 있어. 오랜만에. 와, 정말 아름답네요. 준호가 천을 만져봤습니다. 엄마, 이거 팔 수 있어요? 팔다니? 요즘 전통 한복 찾는 사람들 많던데요.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걸 누가 사려고 해? 엄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옥에 작은 공방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복을 만들고 준호는 한복장과 소품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이 SNS에 올려줬어요. 300년 된 한옥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한복이라고요. 한 달쯤 지나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결혼 한복 맞추고 싶은데요.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비싸긴 한데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거면 할게요. 첫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한복을 지었어요.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서요. 어머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한복을 입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났어요. 어머님, 외국인 손님도 오시는데요? 준호가 신기해했습니다. 한복이 요즘 인기 있나 봐. 어느 날 30대 여성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수장인 김민서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한복에 제 자수를 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협업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저는 민서 씨가 가져온 작품을 봤습니다.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웠어요. 좋아요. 같이 해봅시다. 그날부터 민서 씨가 공방에 자주 왔습니다. 준호와 민서 씨는 금방 친해졌어요. 준호 씨, 이 나무함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민서 씨와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 마음이 진심이면 돼.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라. 엄마, 이번엔 진짜 달라요. 민서 씨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봐줬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 달 뒤 준호와 민서 씨가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한옥마당에서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민서 씨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머님처럼 훌륭한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우리 딸. 잘 부탁해. 저는 민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 후 민서 씨는 진짜 효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를 도왔어요. 어머님,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자수나해. 아니에요. 같이 하면 더 재미있어요. 셋이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해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서 한국 전통 공예 전시를 하는데 참여하시겠어요? 파리요? 네. 어머님 한복이 유명해졌어요. 저는 준호와 민서 씨를 봤습니다. 엄마, 가보세요. 우리가 함께 갈게요. 그렇게 우리 셋은 파리에 갔습니다. 전시는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북촌 한옥에는 이제 15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복을 배우는 제자 5, 목공을 배우는 제자 6, 자수를 배우는 제자 4. 저는 76이 됐지만 여전히 매일 대청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했어요. 손끝은 더 떨리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살배기 손녀 지우였어요. 수진이 낳은 아이였죠. 우리 지우 왔어?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머니가 지우 한복 만드는 거야. 와, 예뻐요. 저는 작은 분홍색 한복을 지우에게 입혀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우리 지우 공주 같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바느질 배울래요. 그래, 지우가 크면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수진이 다가와 지우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또 지우 옷 만들어 주셨어요? 손녀 옷 만드는 게 제일 재밌어. 어머님, 고맙습니다. 마당에서 준호가 제자들에게 가구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나무는 억지로 깎는 게 아니야. 나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해.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명희였어요. 정수가, 큰 소식이야. 무슨 일인데?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 내가 올해 전통문화 보존 공로상 받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응. 300년 된 한옥 지키고 전통 한복 명맥 이어가고 젊은 세대 가르친 공로를 인정받은 거야. 준호와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저는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어머님, 당연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만들어준 고운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큰 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정숙 선생님은 300년 된 한옥을 지키고 전통 한복의 맥을 이어왔으며 15명의 제자를 길러내어 전통 문화 보존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상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제 증조 할머니부터 내려온 집을 지켰을 뿐이고 제가 평생 해온 바느질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집을 빼앗길 뻔하고 아들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준호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훌륭한 목수가 됐고 며느리는 아름다운 자수 장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녀도 생겼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승리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준호와 수진 그리고 지우까지. 엄마 축하해.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짱이에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저는 다시 바느질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를 위한 겨울 두루마기였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혜진에게 모욕당했던 그날, 저는 구석에서 투명인간처럼 숨어 있었죠. 요양원에 보내지겠다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머니부터 내려온 이 집을 지켰고 아들에게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쳤습니다. 혜진은 지금 어디선가 자기 삶을 살고 있겠죠. 저는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드니까요. 대신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썼습니다. 이 한옥, 제 바늘과 실, 그리고 제 가족. 할머니, 배고파요. 지우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바느질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고 밥을 지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지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우리 지우. 식사를 마치고 다시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어요. 여보, 봤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준호도 잘하고 있고 손녀도 이쁘게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와 은행나무 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 삶입니다. 바늘과 실로 한 땀 한 땀만 들어가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당당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